삼국지를 3번을 읽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무력으로는 여포가 최고였던 걸로 보이고 영웅들이 많이 나왔던 게 아니라 소설 때문에 좀 뭔가 펌핑이 됐다. 최악의 빌런이 등장한 거죠. 동탁? 잔이 식기 전에 갔다 오겠다. 이것도 뻥이라고 들었는데. 정사삼국지에선 도은결이는 없습니다. 초선을 중심으로 한 민계였다는 것이죠. 예. 초선도 뻥이라면서요. 관운장의 중요한 템인 적토마. 그것도 뻥이에요? 완전 뻥이네. 어떡해! 한산이 부서진다.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치미. 자, 오늘의 선생님은 우리 삼국지의 달인이십니다. 우리 이성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남대 사학과의 교수로 있는 이성원이고요. 주로 중국 고대 중세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오자마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네, 우리 선생님들의 레파토리시죠. 좀 당황하셨습니까, 선생님? 당황도 하고 네. 또 호기심도 생기고 네. 어떻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지 네. 아마 정영돈 씨의 능력에 따라 아닙니다. 이거는 조회수는 선생님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안 나옵니다, 선생님 탓으로.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중국 쪽만 파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나 동아시아 관련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문화의 원류이자 이제 기원이 되는 중국 문화의 그 기원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와 또 뭐 일본의 문화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신중이시네요? 신중이라기보다 동아시아의 문화 원류는 중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고 그런 분야로서 중국에 대한 애정은 크죠. 그러나 또 걱정하는 점도 많고요. 이래서 저희가 미리 대본을 안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중국에서도 혹시 뭐 유학을 하시고 그러셨나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제가 중국에 갔던 곳은 이제 중국의 일종의 띵크탱크에 해당되는 중국 사회과관에 있었습니다. 그때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뭡니까? 뭐 호거도 좋고 호거? 항상 일상적으로 양로초안도 뭐 많이 먹었지만 양로초안이요? 양꼬치. 양꼬치는 진짜 맛있더라. 술은 바이주는 뭘 좋아하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저는 펀저우입니다. 분주. 이제 중국 산서성의 명주인데요. 그렇죠. 정말 맛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할 때는 펀주 한 잔으로 황하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하 되게 물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선생님. 중국의 문화를 마신다 이런 말이겠죠. 황하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우리 이거 한번 깔고 갑시다. 중국 지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좋네요. 예. 자, 여기 좀 아까 펀주? 그렇습니다. 황하 유역에 큰 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오는데요. 이 산을 타이헝이라 그래서 태행산맥이라 그래요. 이 태행산맥의 동쪽을 산의 동쪽이니까 샨둥, 산둥이라 그래요. 이 태행산맥의 서쪽은 산서지방. 그렇죠. 바로 그 산서지방. 태행산맥의 서쪽 산서지방에 황하의 지류가 있고요. 거기에 펀하라고 하는 그 강물이 흐르는 곳, 그곳에 탱화촌이라는 마을에서 빚는 술인데 정말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 중국의 주류 품평에서 바로 중국의 명주로 항상 꼽히는 술이 펀저우라고 하는 술이죠. 근데 사실 이쪽이 산둥이구나. 그렇죠. 이쪽이 산서고. 그럼 밑은 뭐로 나눠요? 그럼 이제 황하가 흘러갈 때 황하의 북쪽은 하북이죠. 황하의 북쪽인가 허베이라 그러고 황하의 남쪽이면 하남. 그렇죠. 하남성인 거죠. 호수가 많은데 호수의 북쪽이면 호북. 그렇죠. 호북성이 되는 거죠. 그 아래 호수의 남쪽은 호남. 호남성이 되는 거죠. 선생님 아주 그냥 그 학생들 가르치듯이 아주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중국이 너무 넓고 여전히 자연을 통해서 경계를 많이 아직도 하고 있죠. 우리 고변은 요 베이징 요쪽에 아는 재벌들이 많다고. 자꾸 저한테 가자고. 어쨌든 오늘 삼국지를 한번 건드려 볼 텐데 삼국지의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삼국 시대라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제 AD 220년부터 280년까지 딱 60년의 시기예요. 얼마 안 되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삼국 시대가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짧은 60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토록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삼국시대가 강렬하게 깊은 인상으로 흔히 난세를 대표하는 시대로 강하게 인식된 것은 소설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관중. 네, 그럼 삼국시대는 실제로 그런 뭐 영웅들이 많이 나왔던 게 아니라 소설 때문에 좀 뭔가 펌핑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연의 그 많은 영웅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진수가 썼던. 아주 일부 소략하게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정론 씨는 삼국지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조은이죠. 상산 조자룡. 예. 요즘 조자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은이 그 일당백으로 그 유선 구하러 가는 장면은 어허. 왜냐면 삼국지를 3번을 읽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야. 어거지로 읽었습니다. 남자 되려고. 그 만화 삼국지 본 거 아닌가요? 아니, 60권짜리? 나간중에 이문열의 삼국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제일 좋아하는 삼국지 버전도 다른 버전도 있습니까?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이문열 선생님의 삼국지를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준 것은 고우영 화백의 만화 삼국지입니다. 정말 저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그게 60권짜리 만화 삼국지 아닌가요? 10권이에요. 10권. 현재는 고우영 화백의 아드님이 이제 그 판권을 가지고 현재는 뭐 몇 권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제 기본으로 10권이죠. 정말 명작입니다. 이야, 요거 한번 봐야겠네. 그런데 이거 삼국지 그럼 요 전후로는 어떻게 돼요? 삼국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전개 이야기는 220년부터 삼국 시대의 전개지만 정사 삼국지도 그렇고 소설 삼국지연의의 시작은 후한 말에 후한 황건적의 난이 막 일어나며 세상이 도탄에 빠지는 182년경부터 되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후한이라고 하면 유방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한 후한 모두 유방이 건국한 한나라의 그 왕조인 거죠. 그러면 요때 얘기가 초한기겠네요? 초한지? 초한지는 이제 요때 얘기. 진시 황제가 죽고 유방과 항우가 항우가 천하 싸우는. 패권을 다루는 그쵸. 약 10년간의 이야기. 그게 이제 초한지가 되고요. 거기서 결국 승자가 된 사람이 유방이고 유방이 세운 왕조가 바로 한나라.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는데 예. 그 사이에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번 쿠데타를 통해서 네. 권력을 찬탈했던 딱 15년 정도의 남짓의 시간이 있어요. 예. 그걸 경계로 전한, 후한으로 나누지만 크게 보면 이제 한나라죠. 한나라다. 그런 한나라, 어떻게 보면 고대 제국의 완성이었던 이 한 제국이 네. 이제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천하의 영웅들이 난세에 등장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한나라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중국의 주류 한족? 또 한족이고 왜 이 한이 중국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왕족 그러니까 엄청나게 민족이 많잖아요. 네네.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제가 항우였다면 진시 황제에 이어서 천하의 제국을 수립하고 황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우는 가장 중요한 관중 땅과 천하를 자신들의 공신 집단과 일족들을 제후들에게 18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고향인 바로 장강유역의 초나라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것을 사마천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을 돌아간다? 금유하냐?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자신의 곧 정적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라이벌인 유방에게는 유방도 공을 좀 세웠죠. 유방에게 땅을 나눠준 분봉된 땅이 관중평야의 진령산맥 아래쪽에 한중 땅이라는 그 땅을 분봉해 줬어요. 한중. 근데 그 한중 땅을 가로지르는 강이 한강이에요. 우리도 있잖아. 그렇죠. 그 강물의 이름이 한이에요. 지금 한족 할 때 한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한중 땅을 분봉받자 유방이 통치하는 그 땅은 한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유방이 이제 항우도 무찌르고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되면서 한족이 주류가 됐구나. 한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한나라가 약 400년 동안 400년. 고대 제국을 완성하면서 오늘날 중국인들에게 자신의 문화의 모든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자신들은 한나라의 후손으로서 한족, 자신들이 쓰는 언어는 한자, 한어,
한문 많은 것들을 이 한에서 기원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일단은 이 삼국지 본격적으로 건드기 전에 아까 사자성의 금이 환양 이런 거 좋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이거 쇼츠 만들기 좋으니까. 그 초안지에서 나왔던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사자성어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많이 있죠. 정말 우리가 알고 오월동주. 있는 오월동주는 그거보다는 좀 더 예전이죠. 위에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초안 시대, 뭐 삼국 시대, 물론 그 전이었던 춘추 전국 시대를 네. 전 시대를 망라해서 아주 절묘한 사자성어들이 많이 그럼 만들어요. 몇 개 한번 문제를 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삼국지에서 나온 거 말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뜻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볼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를 들면 이제 항우와 유방이 쟁패를 다루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압도적으로 우세로 생각됐던 항우가 그치. 마지막에는 쫓기고 쫓겨서 네. 해야성에서 네. 진을 치면서 버티게 돼요. 예. 네. 유방의 군대, 특히 한신을 비롯한 유방의 강력한 군단이 어. 이 견고한 해야성을 포위하며 지키는데 네. 이게 난공불락처럼 난공불락. 난공불락도 사자성어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네. 그날 밤 밤 해야성 바깥에서 바깥에서. 즉 유방의 한나라 군대 진영 안에서 네. 호련히 호련이. 매우 슬프고 서글픈 초나라 지역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돼요. 오. 그 초나라의 노랫소리는 바로 해야성 안에 항우와 항우의 군대 병사들의 고향의 노랫소리였던 거죠. 그렇게 경고했던 해야성이 그 순간 병사들이 심리적인 동요를 하면서 왜 적진에서 우리 고향의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올까?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쇼츠 시간 너무 길어서 그런데. 우리 고향은 혹시 함락된 것인가? 어. 라고 하는데 사마천이 이것을 네. 사자성어로 뭐라고 비유했을까요? 그 상황을. 네, 딱 들으면 아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아씨 뭐지? 힌트. 힌트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정답! 정답! 우리 정윤동 씨. 네, 정윤동 씨. 사면초가? 그렇습니다. 정답. 우와,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 진짜? 전쟁사가들은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이다라고도 해석하는데 노랫소리 하나 때문에 견고한 해야성이 무너지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또 내줘, 또. 그래요? 자, 또 하나 낼게요. 또. 초안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네.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쟁패를 다루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서로 타협을 해서 천하를 양분해서 나눠 갖기로 했었어요. 어. 유방은 서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항우는 동쪽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유방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천하쟁패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합의를 깨고 군대를 거꾸로 돌려서 돌아가는 항우를 습격하게 됐는데 훗날 네. 약 800여 년이 지나서 네. 바로 유방과 항우가 합의를 했던 그 지역을 여행하던 네. 한유라는 당나라 시인이 어. 그 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800여 년 전 항우와 유방의 그 쟁투, 네. 전쟁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한 수의 시를 짓게 되는데 용과 호랑이, 유방과 항우를 비유한 거죠. 용쟁호투라는 이야기예요. 아,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호랑이와 용이 싸우다 지쳐 이제 전쟁을 그만두므로 천하 만민이 네. 평화를 되찾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유방은 누구의 명을 받고 말머리를 돌려서 어. 항우를 습격하였느냐? 그것은 네. 사실 양아치 같지만 이 시인은 하늘과 땅을 걸고 운명의 패를 던졌도다라고 시를 지었어요. 이 한유가 지었던 시에 하늘과 땅을 걸고 패를 던졌다. 이거를 사자로 뭐라 그럴까요? 천지신명? 비슷하긴 한데요. 천지가 들어가겠죠? 아! 네, 정현도 씨. 힌트, 태극기. 태극. 관련이 돼요. 맞아요. 모르는구나. 곤곤일척. 오, 정답입니다. 우와. 이거를 태극기 이거. 네, 그러니까 역사의 그 긴 기록도 중요하지만 훌륭합니다. 시인의 이 짤막한 식구 하나가 어. 두 영웅의 마지막 하늘과 땅을 걸고 싸웠던 이 쟁패를 절묘하게 표현한 거죠. 아하, 야. 혹시 두 분은 살아오시면서 하늘과 땅을 걸고 패를 던지신 적 있나요? 건곤일척. 결혼?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인생의 큰 결정. 큰 결정. 네. 선생님께서도 곤곤일척에서 지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곧 또 가정의 평화인 것 같아요. 왜 유부남들은 항상 결론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쇼츠를 좀 뽑아봤고요. 삼국지의 태동,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왜 어떻게 해서 천하의 영웅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가 바로 삼국지 연이자 네. 또 정사 삼국지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영원할 것 같았던 고대 제국 한제국이 후한 말에 이르러서 아주 무능하고 어린 황제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실제 권력은 바로 환관들, 십상시가 여기서 십상시로 나오는 대표되는 여기서 나온 얘기구나. 그렇죠. 환관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또 하나의 악의 축에는 그 어린 황제의 외척 세력들. 아하. 한제국이 외척과 환관들의 발효에 의해서 정치가 문란하게 되고 좌지우지하자 여기에 이제 비난하고 맞서기 위해서 네. 뜻이 있는 영웅들이 비판을 가하는데 이 사람들을 흔히 청류파라 그러고 청류. 이 외척 환관들을 네. 탕류파라고 탕류. 후대 역사학자들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도교 계통의 신선 사상을 네. 빠졌던 장각이라는 사람이 장각 많이 들어봤어. 네, 장각이 등장해서 이 세상에 도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병자를 낳게 하고 야. 배고픈 자를 먹이고 네. 그러면서 그 장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스스로 군대를 자위 조직을 갖게 되면서 머리에 아마도 노란 두건을 쓰고 반란을 일으키는 약간 사이비. 그렇죠.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중국 역사의 왕조 말기마다 일어나는 종교와 결합된 비밀 결사 혹은 민중 반란의 전형적 패턴이 됐어요. 종교가 붙는 그렇죠. 종교가 붙어 태평천국에 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명말의 백년교도의 난, 하하. 또 당말의 황소의 난을 비롯해서 계속 왕조 말에 일어나는 이런 민중 반란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 후한말의 황건적의 난에서 비롯된 거죠. 그럼 이 황건적의 난을 그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명분은 한나라 황실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각지의 태수들이나 호족들과 군웅들이 낙양으로 결집하면서 삼국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천하의 영웅들을 결집하는 방이 붙자 바로 지금 중국의 하북성 지역의 원소. 하부. 탁현이라는 곳에서 유방의 후손인 유비라는 사람이 사실 유비는 뭐 그렇게 크게 보잘것없는 이렇다 할 세력을 갖지 못한 채 집신장수. 그렇죠. 대신 관우와 장비를 만나며 복숭아 나무 정원에서 함께 뜻을 맺고 의형제를 맺는다. 이게 바로 소설 삼국지연의의 첫 번째 챕터의 주제. 그렇죠. 바로 그 유명한 도원결의가 되는 거죠.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계속 비교를 해서 들어야 되니까 이 정사삼국지에는 도원결의가 나옵니까, 선생님? 정사삼국지에서는 도원결의는 없습니다. 다만 정사삼국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관우와 장비와 유비는 친형제처럼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예우해줬다. 그리고 물론 주군과 신하로서의 서열도 있지만 아주 이례적일 정도로 막역한 관계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후대인들은 이 세 사람은 단순한 주군과 가신의 정도를 넘어서서 의형제 같은 관계였다고 충분히 추론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나관중은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복숭아 나무 밭에서 이들이 뜻을 같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같이 태어나진 않았으나 이후에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하는 그 의를 통해 맺었던 이 관계를 영원 불멸의 그 모멘트를 복숭아 밭으로 설정한 너무도 매력적인 시공간을 연출한 거죠. 정사삼국지도 그 시기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진수가. 아, 그래? 정사를 이제 편찬한 진수라는 사람은 233년에 태어나서 297년에 죽었으니까 진수라는 사람의 삶 자체가 AD 3세기를 관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정확하게 있네. 그 시대 사람이긴 한데 다만 이제 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대부분의 영웅들은 이미 죽었고 진수란 사람이 태어난 것은 촉한이 있는 지금의 사천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촉한 사람인 거죠. 유비의 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수라는 사람이 30살 무렵에 자신의 땅인 촉한이란 나라가
바로 조조의 그 위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망국의 신민이 되었다가 조조의 위나라의 또 신하가 잠시 되었다가 그런데 이 위나라의 권신이었던 사마의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권력을 찬탈하고 급기야는 사마씨가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진나라. 근데 이 진나라를 후대 역사가들은 이제 서진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또 세 번째 왕조인 서진, 진나라의 관리가 되는 운명적인 그 삼국시대를 완전히 관통했네.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진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위나라, 오나라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촉한의 자료와 사료들, 기록들을 모아서 개인이 혼자 위대한 역사서인 삼국지를 저술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한쪽이었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뜻밖에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촉한을 중심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철저히 조조의 위나라를 정통성으로 삼아서 정사는 그렇게 썼던 거죠. 나중에 나관중이 이제 유비에 초점을 맞춰서 쓴 거네요. 그러면. 네, 사실은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또 진수 자신이 썼던 정사에서도 위나라가 당연히 정통성이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사 삼국지에 제왕과 황제들에 대해서 쓰는 그 편목이 본기편인데 본기편은 오로지 조조와 그의 아들들만 네 권으로 써주고 나머지 유비나 손권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열전편, 즉 일반 사람들의 편목에다가 서술했던 거죠. 외전이네 결국. 네, 이걸 보면 압도적으로 바로 위나라를 정통으로 했고 분량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본기편을 보더라도 바로 조조가 위나라가 정통성이 있었던 거죠. 그럼 정사도 이게 그 당시에 떠돌던 사료라든가 풍문이라든가 이런 걸 베이스로 썼을 거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진수의 정사는 네. 매우 간결하고 드라이할 정도로 팩트 중심으로 서술된 것으로 매우 유명해요. 그래서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서는 그런 영웅담의 이야기들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웅 관운장, 예. 관우의 경우는 관우가 관우 개인만의 열전도 따로 없어요. 바로 관우를 포함하고 있는 5호 장군 편의 그렇죠. 관우를 단 965자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진짜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사 삼국지를 보면 싸움 되게 잘했다. 실망하게 그칠 수 없는데 관운장의 주요 전투에서의 승리 부분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도 뻥이라고 들었어요. 그 잔이 식기 전에 갔다 오겠다. 이것도 뻥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는 그 희대의 명대사는 소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죠. 아니 그 이문열 삼국지에도 그 의문이 나오는데 청룡원월도, 장비 장팔사모, 방천화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포가 뭐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무기로 사용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이고 무거워서 사실은 의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컸다. 대표적으로 이제 관운장을 상징하는 청룡원월도, 네. 관운장의 중요한 템인 적토마. 설마 없어요? 그것도 뻥이에요? 그렇습니다. 아하, 적토마 뻥이었네. 안 돼. 왜냐면 저 동묘 아시죠? 동묘. 동묘가 그 관운장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죠. 사당이에요. 우리나라 동묘예요? 예. 그렇죠. 조선 시대에서도 관운장에 대한 그 사당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고 특히 고종이 관운장을 매우 흠모해서 한양에 동서남북에 관운장의 사당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냥 나관중 소설에 빠져가지고 피규어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룡언월도의 경우에는 대략 중국 당대 이후에 만들어졌을 거로 추정되고 완전 뻥이네. 어떡해. 말씀하신 대로 산산이 부서진다. 청룡언월도는 주로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의전용으로 속상하다. 워낙 속상하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의전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나관중은 천하의 용맹하고 그의 무용을 극화시키기 위해서 무려 80근에 해당되는 청룡언월도를 48kg를 들고 싸운다고요? 1700년 전 도량형으로 돌아가면
당시에 한 근은 지금 600g이 아니라 약 300g에 조금 못 미치는 아, 정도예요. 그럼 반이 그래도. 24kg인데 그래도. 네, 그렇다 해도 20kg 가까이 되는 네. 청룡오늘도를 휘둘렀다는 것을 이제 나관중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적토마는 실제 정사에 나와요. 오, 다만 적토마의 실제 주인공은 여포였던 거죠. 그렇죠. 원래 여포에서 뺏어서 준 거 아니에요? 조조가 준 거 아닌가? 예. 네, 여포가 타던 말이 적토마, 천하의 명마로 정사에 나오는데 훗날 여포가 조조에게 죽음을 당하죠. 예. 소설은 그 이야기를 개연성 있게 끌어들여서 조조가 여포를 죽이고 당연히 그 적토마도 조조가 차지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바로 합의성 전투에서 조조가 관우를 생포한 다음에 관우를 회유하기 위해서 금은보화와 재산과 관직을 주죠. 그러면서 특히 그 적토마도 관운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소설은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예.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유명한 대사가 왜 내가 주는 모든 금은보화는 마다하는데 왜 적토마만큼은 공께서 흔쾌히 그거를 받는 그러자 왜냐면 남자들한테 차는 적토마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람보르기니 같은 거잖아요. 뭐 슈퍼카에 해당되는 예, 거겠죠. 그거 못 참지. 관운장의 말은 어. 이 말은 하루에도 천리를 달리니 천리면 400km인데? 이제 곧 이 말을 타고 내가 형님인 유비에게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겠군요.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다시 뺏어야지 그러면. 조조는 실망스러우나 또 한편으로 정말 관우는 충의의 화신이로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조조, 뭐 손권, 뭐 이런 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로 낙양을 중심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후한의 수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황건적의 난을 상당히 그래도 진압도 하고 전공도 세우고 이제 천하가 안정에 들 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최악의 빌런이 등장한 거죠. 동탁? 그렇죠. 동탁이 등장하면서 동탁이 어린 헌제, 즉 어린 황제를 네. 옆에 끼고 아, 이것을 한자로는 협천자라 그러는데 바로 천자를 황제를 옆에 끼고. 옆에 끼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협천자의 령제우라고 하는 아주 상투적인 유명한 표현을 써요. 그러자 이번에는 상황이 반전이 돼서 천하의 영웅들이 이번엔 동탁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하. 반동탁 연합군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때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가 원소다. 바로 원소. 야. 원소를 중심으로 18로의 제후들이 모여서 이제 반동탁과의 일전을 불사하며 모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관우의 화웅을 목을 참수하는 유명한 장면도 여기서 나오고 또 사수관 전투에서는 여포와 관우 장비 유비 세 형제가 함께 협공을 해서 싸우는 그 유명한 전반부의 가장 역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반동탁 연합군의 싸움에서 사수관 전투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여포 진짜 쩔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좀 방구석 여포라는 말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삼국시대 전편을 통해 한 단기 필마 그래. 한 사람의 무력으로는 여포가 최고였던 걸로 보이고 그 삼국지 게임에서도 무력이 혼자 99예요. 관우는 98. 여포와 50여 압을 견뎠던 유일한 사람도 관우로 나오는 거죠. 역사상 관우를 표현하는 말은 만인지적, 즉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만에 해당되는 만인지적으로 표현된다면 여포는 정사에서 비장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나를 빗자에 장수장자를 써서 가장 최고의 뛰어난 장군에게만 주로 쓰는 비장이라는 표현을 여포에게 썼던 거죠. 그럼 원소 밑에 조조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사실 이 동탁연합군의 가장 주도적으로 구성한 것은 조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그 동시대로서는 원소가 명망이 높고 바로 유명한 그 집안이었기 때문에 원소를 맹주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다고 구심점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동탁이 뜻밖에도 낙양에서 장안으로 도주하다시피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장안이 어디? 낙양에서 서쪽으로 섬서성에 지금의 시안이 있는 곳이죠. 네. 그렇게 해서 동탁이 장안으로 도주하게 됐는데 반동탁 연합전선은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장안에서 장안에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여포에게
동탁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유명한 초선을 중심으로 한 미인계였다는 것이죠. 네. 초선도 뻥이 나면서요. 네, 그런데 사실 정사에서는 여포가 동탁을 배신하고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초선이라는 여인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정사에는 없어요. 아하. 초선이란 인물이 나오기는 나와요? 고유명사에 초선이라는 여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종의 고유명사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궁안의 궁녀 중에 어떤 명칭 중에서 초선이라는 명칭은 아주 일부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나관중은 그것을 동탁의 애처비로 그리고 여포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고유명사로 등장시켜서 이간질, 반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간질을 해서 결국 동탁의 죽임을 맞는 것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흔히 말하는 미인계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그려준 거죠. 근데 여포가 진짜 어떻게 죽었어요? 나 기억이 잘 안 나지? 초선한테 죽었어요? 여포요. 여포는 한 개인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지략이 모자르고 그래 모질하게 나오더라고. 또 신의가 없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배반의 아이콘이에요. 배반 배신의 아이콘이 여포인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계속 땅을 잃고 패배하고 서주 땅을 유비로부터 약탈은 했지만 결국 조조에게 생포돼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거죠. 조조가 죽였구나. 그렇습니다. 그 정사에도 똑같이 나옵니까? 모질하게 나오나요? 사실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AD 2세기에서 3세기의 삼국시대에는 네. 사실 한 개인이나 장군의 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수만 수십만의 보병 군단을 지휘하는 바로 작전과 진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휘하는 책사와 군사가 중요한 것이지 여포 같은 한 개인의 용력이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미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포마저 제거하면서 동탁이 끼고 있었던 황제는 이제 누가 가장 강력해지냐면 조조니까 네. 조조를 따라서 조조의 정치적 기반인 허창 혹은 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수도를 옮겨서 이번엔 동탁을 대신해 조조가 협천자를 하게 되면서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용납 못했던 사람이 바로 북방의 맹주 역할하는 원소였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원소와 조조가 화북의 천하쟁패를 위한 교두보를 장악하기 위한 일전을 다투게 되는데 하하. 이것이 200년 200년. 삼국지 3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관도대전이었던 것이죠. 대전. 그러면 요 밑에 조조 밑에는 지금 유비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비도 이제 조조 밑에 의탁하고 있었는데 관도대전 직전에는 유비가 도망가죠. 드디어 욕심을 내서 서주 지역을 차지하고 서주 지역의 자사처럼 그 지역을 장악해요. 근데 이것을 도저히 용납 못했던 조조는 결국 20만 대군을 동원해서 소패성에 가서 소패. 유비와 장비를 무찌르고 그러자 유비와 장비는 도망쳐서 원소 진영으로 도망가게 된 거죠. 이렇게 가 또. 그리고 서주성 안의 합의성에서는 관우가 합의성을 지키면서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합의성마저 조조가 함락하면서 뜻밖에도 관우가 조조에게 생포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네, 이것이 관도대전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아직 그 관도대전 할 때는 송견이 안 나오나요? 송견은 근데 황건적의 난을 진압할 때 이후에 죽어요. 요절에서. 그래서 이 강동 지방은 그의 큰아들인 손책. 손책 맞아. 손책이 정말 용맹하게 이 즈음에 이 강동 지방을 장악하죠. 손책마저 이 형마저도 일찍 요절하면서 그러니까요. 손책의 동생인 손권이 권위. 불과 18살 정도 나이에 우리 권위. 강동의 이제 지역을 자기가 주군으로 하게 되면서 형의 친구인 주유가 정치적 멘토이자 군권을 담당하는 도독으로서 손권을 오유행해 주면서 강동 지방의 부국강병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도대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관도대전에서는 송권은 이제 차지하지 않고 이 상황을 관망하는 거죠. 그러면 조조하고 원소. 조조와 원소가 원소. 이제 천하일통의 중요한 전초전에 해당되는 이 황하유역의
화북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일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나는? 이렇게 적벽 대전이 너무 세서 그런가? 관도 대전 살짝 한 번만. 잠깐 얘기를 하면 드디어 원소와 조조가 네. 화북 지역에서 관도 대전을 벌이게 되는데 사실 조급하고 서두르고 공격적으로 이 관도 대전을 주도한 사람은 원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력에서도 압도적이고 대략 정사에 의하면 약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조조와 일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조조의 진영에 관우가 있었던 거죠. 아하.